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분이 등장하셨는데 유 교수님께서는 유승무 교수님께서는 지금 박소 교수님하고 자연스님 같은 학교에 교수로 계신 분이시죠? 두 분께서 먼저 좀 소개를. 제가 먼저 예. 그 불교 사회학을 한다고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저보다 먼저 시작하고 계셨던, 그래서 저한테는 등대 같은 분이십니다. 아니, 등대 같은 분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캐릭터가 겹치면 누구 한 분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경쟁해야 되는. 아니, 저는 안동 분이셔서 유교 대표로 올라오신 줄 알았어요. 네. 저는 또 깜짝 놀랐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예, 한 지금 어떻게 되나 한 40년 가까이 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여전합니다. 네. 예. 네, 저는 뭐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사회학을 원래 전공을 했고요. 또 사회학을 전공했는데다가 이제 우리 중앙성가대학교 스님들하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불교계의 어쨌든 사회 현상을 이제 부처님 법에 따라 재해석을 하는 이런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뭐 미력이나 아마 좀 일조하고 싶다. 자, 오늘 새로운 멤버도 오셨는데 오늘 얘기를 시작해야 될 텐데요. 오늘 주제가 얼굴 없는 살인 악플입니다. 한 달 전쯤에 가수 설리 자살로 불거진 이슈인데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한번 VCR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볼까요? 기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시청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악성 댓글과 루머의 고통을 호소하며 한때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던 설리.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겠다 선언했지만 끝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제2의 설리를 막아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인터넷 실명제 부활 요구.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늘도 게시판을 채우는 폭력의 언어들.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성 댓글의 폐해. 눈은 뜨고 다니냐? 과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붓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붓다 인사이드. 얼굴 없는 살인, 악플을 막는 방법은 없는가? 악플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고 사실 몰아는 가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자살 사이트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이나 뭐 정보통신 관련해서 공부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살 사이트가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실제 현실에서의 어떤 조건들이 있고, 자살 사이트가 그 부분에서 좀 촉발 요인이 되는 그런 계기들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자살 사이트로 잘못을 몰고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은 꽤 있었어요. 근데 악플 문제는 이제 자살 사이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악플은 촉발 요인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SNS가 발달하면서 새롭게 대두된 지금 문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욕이 사실 굉장히 발전한 게 우리나라예요. 그 유교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몸으로 싸우지는 않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마치 싸울 것처럼 얼르고 있지만 싸우라 하면 생각보다는 잘 안 싸우고 욕만 하는
그런 짓는 문화, 개는 물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그런 문화 플러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싸우면 말로만 싸우면 한국 사람이 100% 이긴다. 우리는 18단 콤보, 조상 대대로 동물로 이렇게 윤회론이기 때문에 동물로 막 변신시켜 가면서 이렇게 다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잘근잘근 이렇게 탁 씹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우리라고 하는 집단주의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간섭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었니? 뭐 안 그러면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는 굉장히 신뢰될 수도 있는 얘기들을 우리는 흔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겹치고 자기 표현에 약간 억압적인 그런 유교 문화의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터넷 속으로 그게 들어가면서 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연예인들이 특히 이제 피해를 입는 게 제 생각에는 일단 나이들이 좀 어리고, 그죠? 공인이고 또 다른 공인들보다 좀 접근하기 쉽고 또 뭐 편하고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또 연예인들한테 댓글, 악성 댓글이 집중되는 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연예인들 악성 댓글 악플 받는 연예인들 어린 친구들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연령 불문이에요. 연령 불문이고 그런 맥락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어 수단이 없는 공격을 받는 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심리적 타격으로 가는 거죠. 악플 문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말 언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의미 매체인데 우리 소통에서 이제 그 의미들이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는 뭐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나 이것들의 반영 이 내용을 담는 게 언어인데 그 그릇이 언어인데 인간의 인간관계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지면서 이렇게 욕도 많지만 언어들이 굉장히 이제 비수처럼 날카로워지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 그 청소년들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하여튼 삭막하고 그다음에 뭐 마음 여유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대신 이제 스트레스나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하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오프라인에서는 표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온라인처럼 익명성들이 보장이 되고 특히나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주어지니까 그 날카로운 거칠은 언어들을 이제 쏟아내는 일종의 배설처럼 그런 것들이 하여튼 이 악플에 담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악플이란 말이 원래 우리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원래는 리플라이라고 해서 이제 대답하다? 답장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근데 리플라이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는 뭐 댓글, 꼬릿말, 덧글 뭐 이런 식으로 저기를 했고 이제 영어 줄임말처럼 이제 리플라이까지 안 가고 리플 이렇게 됐고 거기 플러스 이제 뭐 악의적인 뭐 이렇게 해서 악플이라고 하는 악성 형태로- 리플라이의 준말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좋은 말보다는 원래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말이 더 재미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얘기도 있고 싸움 구경 같이 재밌는 거 없다. 저는 사실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얘기를 좀 생각해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불구경은 재밌는데 자기는 전혀 피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강 건너에 있는 거예요. 불똥도 안 튀고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재미만 보고 나는 피해가 전혀 없기를 사실 그런 심리 구조가 예전부터도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SNS라는 가상 공간,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보호될 수 있는 공간 속에서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스님은 특히 저희 중에서도 제일 그 왕성하게 사회활동하시는 공인이시잖아요. 말하자면. 그 악플 많이 받아오지 않으셨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아마 조계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이렇게 조금 공격을 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어떤 이슈나 그 중간쯤에 제가 언제나 있었던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악플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요. 그것도 관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빚도 재산이다. 굉장히 강한 멘탈이십니다, 스님. 싫어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거는 그렇게
대응한 분에 대해서 다시 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버리면 멘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거의 뭐 맨홀 뚜껑 멘탈이라고나 할까 이런 뭐 강력한 텅스텐 멘탈. 그래서 튀는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멘탈은 뭐 갑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럼요. 이렇게 시민단체, 저는 시민단체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 시민단체. 그때 이제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근데 이제 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스님처럼 즐기는 경지까지는 안 가고 이제 무시 전략이죠. 이제 한번 딱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심을 아예 꺼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 뭐 달렸는지 자체를 이제 사실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하여튼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게 화가 나는 그 화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 계속 말려들겠더라고요. 유 교수님이나 우리 자연 스님은 이제 멘탈 갑인 분들이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트라우마를 겪잖아요. 겪죠.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한번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큰 분노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 지적인데 이제 그 자기들 편에서는 이제 일종의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 이제 처음에는 오기가 나서 저걸 맞대응을 해서 계속 싸우자. 만약에 이제 그랬으면 이제 내가 상처를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라는 거는 내가 공격하는 만큼 나도 다 그렇죠. 많이 당하거든요. 그렇지. 그게 이제 이 사실은 오랫동안 기억에 혹은 뭐 마음속에 자꾸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처럼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상황이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어떤 지금 이 주제 딱 받았을 때도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내가 받았던 그런 기사 또 그걸 썼던 사람도 이제 제가 누군지 대충은 알아요. 이 문맥을 보면 아니까. 뒤끝이 있으시네. 악플에 그게 이제 지금 뭐가 남아 트라우마라는 있으신데요? 굉장히 쿨하신 분인데. 박 교수님 예. 최근에 무슨 우리 남 기자라는 분이 기자가 뭐 그 악플 뭐 100개를 읽어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다는데 느껴봐야 아는 거니까 직접 한번 본 거죠. 자기 이제 악플을 계속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뭐 맨 처음에는 뭐 분노도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럴까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무기력증 같은 것들도 좀 생기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커지다 보면 사실은 이제 왜 연예인들 자주 얘기하는 공황장애 같은 이제 그런 대인기피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되게 뼈 아픈 말들이 많고 수용하기 힘든 말들이 많아서 굉장히 오래 남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어딘가에 다 누군가가 캡처해서 가지고 있고 뭐 저기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나도 다시 이거 정말 불사조처럼 늘 저기 되는 거여서 그때마다 다시 아파요. 굉장히 심각한 아픔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즘 이제 법조계에서 이제 사이버 공간 관련해서 그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잊혀질 권리가 들어오셨죠. 맞아요. 예. 나 좀 관심에서 좀 지워달라. 예. 이걸 이제 권리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조만간 이제 또 법률화 되겠죠. SNS 장의사도 있죠. SNS 예, 장사. 그걸 다 찾아서 지워주는. 지워주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캡처한 건 이미 끝났다. 예. 지금 말씀들 들어보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불쾌한 그 말, 악플을 다는 그 심리가 뭘까요, 박 교수님? 응? 도대체 왜 그러는 거라고 우리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일단은 이제 좀 뭐 튀고 싶어하는 그런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도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인 현실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남들보다 뭔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를 어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많고 물론 충분히 이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억누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하나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내가 현실 공간에서 억눌려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종의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좀 악플로 드러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악플 다는 사람들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악플 전문가도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네. 저기 하면 악플만 막 다는. 그 두 가지 뭐 익명성이라든지 네. 이제 자기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는 그런 요인 두 가지 외에도 이제 악플 다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관심.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료의식이랄까? 내 생각을 했는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나도 이 사회 속에 일원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 내 감정이 틀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확인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악플을 달면 거기 좋아요를 받으면 또 거기서 희열을 그렇죠. 그리고 또 악플 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시스템 구조상 뭔가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질수록 상위에 올라가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 튀는 말을 해야지 좋은 말을 해가지고는 그러니까는 그렇죠. 좋아요를 많이 받을수록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어떻게 튀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주목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부분 등장하는 악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한 사람과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뭔가 이렇게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한 건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걸 자꾸 올려주고 그거를 그러니까 권장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자기보다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라든가 성공한 이해 못하지. 사람한테 직접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평소에 억눌려 있던 것을 익명성에 가려서. 익명성에 가려서 한번 공격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일종의 가면인 거죠. 탈춤. 그렇죠. 네. 요즘 가면성이 보니까 같이. 무슨 뭐 이게 젊은 친구들만 악플을 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 40대, 50대, 60대들도 많다면서요? 네. 40대, 50대들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넷 PC통신 시작하던 그렇죠. 지금 천리안. 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 비율은 오히려 지금 악플을 다는 비율이 준다는 줄어들고 거죠. 있는데 어른들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SNS를 능하게 활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러니까는 젊은 분들은 그걸 활용하면서 SNS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게 되는 그렇죠. 거고 예. 어른들은 이제 신입이죠. 새내기 이렇게 이거 가제수건 맞아요. 달고 새내기로 지금 입문해서 그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중이 높아가시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젊은 분들의 악플 비중이 줄어드는 걸로 봐서 SNS의 윤리라는 윤리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이 부분도 좀 해소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적이라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최근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SK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았던 63세 주부가 있었는데 이 63세 주부를 비롯해서 9명을 상대로 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게 불법행위가 인정이 돼서 1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렸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63세 가정주부도 악플을 달고 이 사이버 모욕죄를 범한다. 그런 거 이런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대기업 부장, 뭐 이사 이런 분들도 저기 하고 뭐 대학 교수들도 사실은 악플로 문제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직업도 그렇고 뭐 연령도 그렇고 다. 유태인 학살했잖아요.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유태인 문제라는 책을 보면 이제 마르크스 진단은 그 당시에 사회 경제 구조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모순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 체제가 사실은 좀 작은 얘기인데 한때 우리나라 영화도 좀 있었는데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일본 영화였는데 그 15세기인가 일본의 이렇게 그 농촌 마을에 사회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65세 이상 그 부모들을 이제 그 고려장처럼 이제 버리는 그런 영화인데 그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냐? 이게 사회적 약자한테 이제 그걸 씌워서 합리화시켜서 이제 고려장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의식처럼 이렇게 행하는 건데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리추얼들을 만들어내고 또 뒤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존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들을 전가시키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것은 이제 뒤에 보면 결국 이제 당시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렇죠. 사회 경제적인 문제,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이 뒤엔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우리 사회 구조 전체, 우리 삶의 방식 전체에 대해서 좀 비판의 시선도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니, 뭐 저 같은 사회학적으로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유 선생님하고는 약간 다른 관점인데요. 그러니까는 유교의 집단주의주의 구조 속에서는 묻혀야 산다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튀어야 산다가 아니고 묻혀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실 같은데 예전에 학생이 앉으면 구석부터 차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요즘도 제가 그래요. 90년대 말부터 사실은 개인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자기 PR 시대, 그다음에 스펙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화가 치열해진 거죠. 그러니까 튀어야 산다, 묻혀야 산다에서 불과 한 세대 아니면 1.5세 만에 튀어야 산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튀는 방식이 능력으로 튀면 제일 좋죠. 하지만 능력으로 튀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또 다른 수단들로 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를 잘해서 성군일 수도 있지만 앞에 사람이 한 걸 전부 무너뜨리면서 내가 그걸로라도 이름이 기억되겠어라고 하는 스타일의 군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악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중이 튀기가 가장 편한 수단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해요. 아니 근데 지금 유 교수님, 유 교수님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악플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취지신 것 같고, 뭐 자연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인데, 자연 선생님 그 지금 일본이나 뭐 네덜란드 외국의 경우에는 악플보다 더 선플이 많다면서요? 이제 우리나라가 특별히 악플이 많은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유교 문화에서는 욕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변모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화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중첩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만 같아도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도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예요. 그래서 욕 자체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욕하면 그쵸. 그냥 마음에 안 같이 들면 붙어야 되고 누구 하나는 배를 갈라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욕 자체가 발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욕의 카타르시스, 찰진 욕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에요. 입에 쩍쩍 붙고 딱 들었을 때 확 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속담에 그거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넘이 사면 배가 안 아픈데 가까운 사람이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공인들은 가까운 사람으로 느끼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친밀감을 갖죠. 결국 무언가를 해서 이제 조금 그 사람에게 험집을 내면서 내를 드러내는 그게 막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 당시에 한 5년 됐네요. SNS의 시대상을 현실감 있게 보여준 화제작인데 소셜 포비아라는 영화입니다. 총기 소지한 채 탈영한 박병장이 속초 시내 모 모텔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됐다는 소식.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경영 부조리로 빚어진 또 하나의 참극이라고 평했고 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납득할 수 없다. 개인의 나약함
그 며칠 전에 타령하고 자살한 군발 있잖아. 걔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한마디 없이 쓴다고. 그러면은 밑거로 로그인하고 써. 야, 주영이 악플을 쓸 줄 아냐? 오. 가지고 어떻게? 신상 바로 털었지. 개 털었어. 탈탈 털었어. 보통 여기까지 오면 잠수 타거나. 예, 그 사이버상의 공격이 현실까지 이어지고 한 사람을 집단 공격하는 모습인데요. 일종의 광기 같은 느낌이 든대요. 자연스님 그 희생양을 정해서 괴롭히는 그 집단적인 폭력성 관련해서 중세 마녀 사냥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마녀사냥 같은 게 관동 대지진 때도 나타난 거죠. 그렇죠. 사회적 문제나 네, 어떤 네. 이슈거리를 또 다른 약자를 공격하면서 표출하는 방식.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정자들이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 그래서 마녀사냥 때 같은 경우가 아마 간빙기 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량 공급이라든지 이제 기후적인 기후변화들이 조건들이 별로 안 좋고 예. 그 다음에 병 같은 게 돌고 이래서 이제 여자들 약자 특히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여자에겐 신성이 없죠. 아담은 그렇죠. 예. 하나님이 입김을 넣어서 만들어서 신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은 그걸 가지고 다시 거기서 갈비뼈로 그러니까 하나로 재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성도 남자 성으로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유혹되기가 쉬운 거고 그 2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문제가 있고 그때 한 10만 정도 여기서는 죽였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습니다. 100만 이상 불에다 이제 꿔서 죽이는데 되게 재밌는 게 스스로 여자는 지목만 받아도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져요. 자기가 마녀가 아니라는 걸 해명해야 돼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지목을 받아도 혐의가 보였어도 취소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약자를 몰아가서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혼자 살거나 이런 여자들을 이렇게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몰락시키면 그 재산을 이렇게 편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 확대된 것 같은데 소수의 약자를 몰아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대리만족, 그다음에 사회적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이 악플 심리하고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제 분노를 이제 한쪽 방향으로 몰아주는 그런 적이 있지만 사실은 공포를 그쪽으로 제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분노나 공포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이성을 굉장히 위축시키면서 이제 이제 한쪽 방향으로 싹 쏠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죠. 그러니까 가벼운 선동에도 굉장히 쉽게 막 이리저리 요동쳐가면서 휩쓸릴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어떤 불만, 어떤 뭐 분노, 공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악플 문제 같은 경우들은. 사실 저는 이 악플 문제는 강자에 대한 도전, 강자에 대한 약자들의 연대. 그래서 전에 변호사님이 그거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악의 공동체.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연대 의식을 가지는 공범이 그런 되는 거죠. 공범 의식 그런 식의 구조들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 뒷담화를 하고 소위 그 당시에 맞불이 없었겠지만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법구경 253번 개송에 이게 배경이 된 일화라는데 그 당시에도 어떤 그 비구 스님이 계속 이제 남 험담만 하고 다니는 스님이 계셨나 봐요. 면전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죠. 네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잘못 이제 인연을 맺으면 이제 덤택이 쓸까 봐.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 저 이제 어떤 비구가 그 뒷담화하는 비구 얘기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답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서 항상 불평을 품는 사람은 번뇌의 때가 점점 자란다. 그의 번뇌는 자꾸만 불어간다. 이게 법구경 253번 개송입니다. 스님 뭐 다른 부처님 당시에 다른 일화는 아유, 뭐 알고 계신 율장에 보면 제가 율 전공자로서 얘기하면 그게 금서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는 둘째치고 삼위 삼인이도 보지 마라 이렇게 금서인데요. 그게 일종의 법원 판례집입니다. 율장이요? 예. 그 법원 판례집인데 굉장히 특이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신심 떨어질까 보지 말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건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 생각하시면 되죠. 사랑과 전쟁이 사실이었지만 징계한 얘기들이 있는 게 일종의 그 판례 중에서 특이한 얘기들만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율장도 비슷한 구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서로 많이 씹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더운 지역이라서 이 양반들이 쉽게 말해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고 그다음에 논리가 발전한 게 인도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씹는 걸로 입으로 그냥 그 모든 에너지를 입으로 지금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담배 안 하면 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부처님 사촌 동생 중에 발제라는 분이 있어요. 바드리카라는 분인데 그분이 왕을 하다가 출가해요. 석가족 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합니다. 그래서 증일화엄경 제자품 같은 데 보면 내 제자 중에서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은 발제였다. 그러니까 왕하다 출가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명상을 하다가 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스님들이 가서 부처님한테 씹었냐면 아마 저 발제 비구가 예전에 왕일 때 즐기고 있는 생각을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씹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면입니다. 대면에서 네가 진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골석 재판 이런 건 없어요. 직접 와봐라, 캐라 이래갖고 와서 네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예전에 왕일 때는 좋은 위치에 있었고 여러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혹시나 누가 나를 해칠까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명상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만 그렇게 해서 결국에 해소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신구의 3업 중에서 말에 걸리는 게 4가지예요. 그쵸. 13개에서. 그러니까는 10선계 이렇게 보면 아시다시피 뭐 에어, 그 다음에 뭐 기어, 악구, 그쵸. 예. 그다음에 중설. 네. 그렇게 해서 총 4가지가 걸리는 거라서 가장 비중도 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무튼 말 문제는 많았었구나. 그리고 사서법에도 에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쵸. 이건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에어는 좋게 말해라. 근데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을 때 서양에서는 이게 선풀이 많다는 걸 보고 저거는 개인화된 것을 인정해 주니까 나랑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간은 누구나 씹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정된 사회 속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도의 수행자들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적이어야 하니까 폭력적인 거에 대체로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숙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악플의 위험성도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규정화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발전했어도 동물적 속성이 항존하는 한은 어딘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탈을 꿈꾼다.
자, 악플을 손가락 살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쉬운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제재하는 방식을 쓰기 위해서 실명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이런 실명제에 대해서 하면 안 되죠. 반대를 하지만 하면 안 그래도 되는 또 이제 우리 변호사님 분량을 위해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실명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2007년도부터 실명제가 시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하루 30만 명 넘는 사이트의 경우에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다가 2009년도부터는 10만 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가 됐고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전원일치 위헌이 됐어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인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0개 이상의 청원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명제를 찬성하는 쪽이 3분의 2이고 그러니까 반대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좀 인지 부조와 헌재에서는 만장일치 위헌이다 이랬는데 국민들은 3분의 2는 또 실명제를 찬성을 하고 좀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좀 전에 봤던 제 리액션들이 여실히 보여주지만 저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터넷 실명제를 하고 있는 중간중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회피했고 실제로 욕설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글 잠 떨어뜨려가지고 풀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실효성도 별로 없고 실제로 이제 그 실험 비슷하게 해봤는데 이제 비방이나 욕설이 한 3% 정도 준다고. 그러니까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는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얼마나 커지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글 자체가 한 70%가 감소를 해요. 그렇게 하고 댓글도 절반 이상이 안 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더 표현의 자유가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긴 하겠지만 이 의사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소통을 단절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심각한 위협이거든요. 공동체가 같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단절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제 법률가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법률가는 보수적이잖아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보수적인데 사실은 2012년도에 전원일치로 이게 위헌이 났다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좀 갈릴만도 한데, 그죠? 저도 특히 이런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오히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3분의 2는 실명제를 지금 찬성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과연 설명을 해야 될지 오히려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은 조차도 위헌이라고 했는데 잘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정말로.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헌재 재판관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저건 심각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을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거는 해법을 찾으면 돼요. 어떤 형태로든 서로 소통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아예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어떠한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 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미국은 왜 수정 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헌법을 정해놓고 우리나라처럼 전면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멘드먼트라서 계속 이제 수정 헌법을 갖다 붙이는데 어떤 면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확대의 역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의 확대 쪽으로 가지 축소 쪽으로 가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후진국수 클린턴이 축소 쪽으로 이거 표현의 자유 억제하려고 했다가 부결됐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심각한 거는요. 그러니까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개인화된 개인주의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돼 있었던 거고 우리는 집단주의 속에서 침묵을 금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익명성으로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교원정색 선인이라고
그러니까 낯빛을 좋게 하고 좋은 말 이렇게 사부작 이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어진 놈 드물다 이렇게 해놓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하죠. 침묵하고 딱 있어라 이런 구조 속에서 한순간에 이걸 풀어줘 버리니까 불과 한 세대, 1.5세대 만에 이게 풀리니까 아직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에 대한 통제 능력 자체가 학습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 박소 선생님 의견에도 찬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로써 이거를 억압해 버리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악플이 만연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병폐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유승문 그렇죠. 선생님처럼. 예. 근데 그거를 못 풀게 해버리면 또 다른 방식의 폭력성으로 이게 재탄생하지 결국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죠. 그렇죠. 내나. 유 교수님, 그 인터넷 실명제를 대신할 만한 다른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우리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던데, 이렇게 사회적 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린다든지, 이게 뭐 법제도 이전에 그러니까 동료들, 뭐 소집단 이런 데서 그런 이제 좀 과한 표현들 혹은 뭐 악플 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사회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처벌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형성이 돼줘야 이게 문화적으로 좀 억제가 되지, 이걸 모든 걸 법으로 억제하고 금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자유롭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성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미투 문제 이런 게 있으면서 모든 대학까지 성평등 교육 이런 게 들어와 버렸거든요. 지금 의무교육으로 성인지 교육하죠.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처럼 SNS 윤리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너무 그게, 저는 악플을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에너지를 쏟는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약간 지금 논리적 승리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게 국가 발전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환기가 되면 훨씬 더 빨리 정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윤리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초등학교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저만 하더라도 실제로 뭐 정보사회 윤리 같은 그런 과목들을 한 10년 전에도 했었던 기억이 나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성을 알려주는 문제에 대한 교육들은 뭐 그동안 계속 쭉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런 위험성들이 있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면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 쪽으로는 방향을 좀 바꿔주면서 좀 흐름을 좀 틀어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비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렇게 어떤 사회가 안전장치를 완전히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비판이라는 게 충분히 그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묻지마 비난과 그 다음에 이걸 또 뭘 만들어내요. 얘기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 이게 이제 뭐 심각한 문제죠. 아까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하여튼 대꾸를 못한다든지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것은 제재를 좀. 지금 그 일본의 경우에 참 재밌는 입법 사례인데요. 2002년도에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프로바이더라면 인터넷 제공자, 그러니까 뭐 포털 사이트나 뭐 그런 언론사 데를 게시판 뭐 말하는 이런 게 맞습니다.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실명제는 그건 하지 말고 그냥 풀어주되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되 그 책임, 거기에서 노출되는 책임을 그 인터넷 제공자한테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보통 이제 우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두 가지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손해가 있다는 것,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 하고 그 손해 액수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 책임이 이제 그 청구자한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뭐냐면 웬만큼 이제 소명이 되면 왕창 물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발달한 건데 미국에도 보면은 왜 손해배상하면 뭐 몇백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회사가 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과도한 입법이 되고 좀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좀 착안할 만한 건 뭐냐면 그 책임을
이제 인터넷 제공자한테 물림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좀 자기 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을 달 수 있는 구조에서 제한을 두는 아까 그런 말씀 잠깐 나왔지만 이제 댓글을 뭐 몇 장에서 못하게 한다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악플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 저 글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저거 누가 했는지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그거를 이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국가가 기업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이제 개인도 기업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벌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기업에다 떠넘겨버리고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에다 떠넘겨버리는. 아까 이제 법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제가 좀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유 교수님께서 이제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이제 차관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현행 법률로는 이제 명예훼손이다 모욕죄다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차별 발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 뭐 여성이나 뭐 성소수자 이러면 그거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소위 그런 언행을 했을 때 차별금지라고 간주를 해서 차별이라고 차별에 간주를 해당되는 해서 거를 한 처벌하는 사람을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소위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사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별금지법은 이제 뇌물죄나 이런 거죠. 피해자가 없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지만 사회 전체가 피해자인 그런 개념의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적극 찬성합니다. 아니 저는 어떤 법도 결국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그렇죠.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마치 과속카메라 많이 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과속카메라 달아도 과속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분 나쁨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떠한 인위적 제재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사람 자체를 그렇죠.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가야 되고 그 부분에서 사실 불교나 안 그러면 종교적인 역량이라든가 인문학적인 관심들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불교적 해법 하면은 또 우리 박수 교수님이시잖아요.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정보사회학 전공이었으니까 이제 불교랑 좀 연결시켜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 이제 악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도 이제 그 십성계 얘기하고 그 삼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하니까 신업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말은 또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건 또 다시 그렇죠. 생각으로 계속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신구의 삼업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 거고 근데 이게 악플은 결국은 이게 악업이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악업을 소멸시키고 업장을 이제 녹여내고 그다음에 선업을 증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좋은 글, 좋은 말 이런 것들을 쓰게 함으로써 일종의 이제 선업을 받을 수 있게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뭐 구도이자 수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결집해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명한 거는 이게 참 악담을 하고 악플을 달고 그러면 분명히 그게 상대방을 향하기도 하지만은 양날의 검인 거죠 이게. 예, 자기도 악해지고. 그래서 이 악플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불교적인 얘기보다 그 유명한 설시, 풍도의 설시라는 거 있거든요. 5대 19 시대 때 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5개 왕조에 11명의 군주를 섬겼던 이게 뭐 대단한 능력자인가 30년 동안 근데 그 양반이 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그게 설시거든요. 설시라는 걸 썼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읽어드리면 입은 재앙을 여는 문이고 혀는 자신을 베는 칼이니 그러니까 상대와 나와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간직하면 어디서나 걷더니 몸을 편히하리라. 그게 30년 버틴 내용이래요. 아, 네, 말 조심해라 이거 맞요. 좋은 말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좋은 말을 못 한다면 부추기지는 않았으면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불교 입장에서 이제 불교 사회하고 연결하면 그 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자신의 동기, 그러니까 의지 이런 건데 결국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자기의 생각, 마음.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이제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갖고 오는 거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우리 사회를 지금 보면 주로 물질적 가치, 뭐 성공, 뭐 이런 것들만 이제 그 가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뭐 정서의 가치라든지 마음 수양의 가치 이런 것들은 쓸모없는 것 혹은 뭐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좀 부차화시키고 그런 이제 그 가치 전도 현상이 한 4, 50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 마음의 곳간이 저는 정서의 곳간이 다 비었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 곳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이제 불교가 좀 해야 된다. 템플 스테이가 됐든 뭐 명상이 됐든 뭐 등등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좀 풍요로워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불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불교 부처님과 관련해서 사실은 한 말씀 드리면 뭐 저는 사실 여기서 좀 어기는 사람인데요. 저도 이렇게 말을 좀 독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다가가시니까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딱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네 무슨 얘기 했었니? 이렇게 부처님이 서울 사람이셨네. 무슨 얘기했었니? 진짜. 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진리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비구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라. 진리에 대한 법다운 얘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성스러운 침묵을 하거나. 예.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가 말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도 해요.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인데 술 담배를 안 해서 말이 많은 사람인데 침묵을 통해서 관조하고 그 다음에 법다운 말을 통해서 자신을 바룰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이치적으로 안 그러면 타당한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요 말씀에 잠깐만 이으면 제 사회학자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고독할 수 있는 시간을 현대인들이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게 자기 세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타자를 그러니까 안을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SNS 요새 무슨 이런 소통이 도대체 혼자 침잠하고 침묵하고 세상을 간조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그런 점에서 아까 뭐 저는 템플 스테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이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매번 주제를 다루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이 험한 세상에서 참 불교의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책임감을 저희들이 좀 느껴야 되겠죠. 이 교수님 첫 시간 어떠셨어요? 예, 얼떨떨하고요. 그 초보자 이 느낌이 이게 물씬 납니다.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잘하시는 것 배우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저보다 선배시지만 여기는 제가 선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잘 오셔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자,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녹화를 하는 게 어렵네. 생방보다는 나아요, 선생님. 생방송보다는 나아요. 생방이 날 수도 있어요. 훅 해버리고. 생방이 짜릿해요.